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간 33살 여자입니다. 주위에 시자만 들어가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들도 참 많다고 하던데 왜 하필 저한테는 이런 시어머니가 걸렸을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매사에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들입니다. 불필요한 전기불이 켜져 있는 걸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죠. 거기다 세수하거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물기한 줄 모른다며 야단을 치시곤 했는데 음식만큼은 예외였어요. 항상 좋은 음식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나누기를 보람으로 아셨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맞벌이를 하셨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빵집을 오픈하셨어요. 어렵게 시작한 빵집이니만큼 엄마는 열심히 운영을 하셨고 금방 재궤도에 올라 든든한 수입원이 되었답니다. 엄마는 늘 아침이면 갖고 온 빵의 일부를 가게 앞에 내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아빠 또한 응원해 주셨고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성품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여대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탄탄한 모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 제빵 쪽으로 나가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까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음식에는 똥손이라 일찌감치 포기했죠. 거기다 크건 작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월급 받는 회사 생활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입사 후 2년 정도 지나 회사 생활이 제법 손에 익었을 때쯤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학원에 다녀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회사는 특히 진급할 때 조건들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그중에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게 바로 영어 점수였습니다. 토익 900점은 돼야 다음 진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영어 점수 때문에 진급 때만 되면 골머리를 썩곤 했죠.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다. 마침 여가 시간에 뭘 할까 고민 중이던 저는 흔쾌히 동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 둘은 회사 근처에 있는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저희를 가르치던 강사님이었어요. 당시에 저희를 포함해 총 10명의 직장인이 한 반에 있었고요. 보아하니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퇴근 후에 저녁 먹을 틈도 없이 바로 학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희 엄마가 만드신 빵을 가져가곤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반했다고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서 몇 개월 후에 남편은 제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기점으로 저희는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네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모 유명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친 뒤 취업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학원은 용돈벌이로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 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중이었던 반면에 남편은 아직도 취업준비생이라는 현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1년 만에 남편은 보란 듯이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을 했고 저 역시도 그 즈음에 학원을 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대리로 승진을 했고요. 30을 넘긴 상태에서 직장까지 확실하게 잡은 남편은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4대 독자인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심하긴 심했어요. 처음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저 저와 남편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지에만 관심을 보이셨죠. 특히 먹는 거에 대해 유달리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디서 뭘 먹고 다니냐가 엄청 궁금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다른 연인들처럼 기념일에는 조금 좋은 곳도 가지만, 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다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하신 듯 한숨을 쉬시곤 저에게 그렇게 먹이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시길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쭤봤죠. 시어머니의 말뜻은 이랬어요. 남자가 자고로 밖에서 기안 죽고 사회생활하려면 집밥을 먹어야 하는 법이라면서 식당 밥은 영양가도 없고 몸에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일단 남자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밥은 절대 사서 먹지 말고 집에서 해 먹이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삼시세끼 웬만하면 다 집에서 내 손으로 따뜻한 밥 지어 먹였다고 그것도 항상 좋은 재료에 사랑을 담아 몸에 좋은 것만 해줘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놓은 거 안 보이냐는데 이건 아들 사랑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 싶었네요. 첫 만남부터 이런 억지를 듣다 보니 속도 상하고 이해도 안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아들 사랑이 유별난 시어머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헤어진다거나 파혼까지 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만족하신 듯 절 정말 며느리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명심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야 하는 남편도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까 정말 열불이 나네요.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자기가 사대독자라서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위에 결혼한다고 말을 다 해놓은 상태고 남편 말대로 사대독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결혼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두 번인가 더 찾아뵈었지만 다행히도 첫 만남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식사 때 음식 가지고 마음 상한 적은 있는데 자세히는 쓰지 않을게요. 대충 말씀드리자면 맛있는 반찬은 남편 앞으로 밀어놓는다던가 한 번은 소고기 뭇국을 준비하신 적이 있는데 남편 뭇국에는 국물 반 고기 반이었다면 제 거에는 무밖에 없는 뭐 그런 일들이요. 하지만 결혼하면 따로 살기로 했었기 때문에 나만 무시하고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겨버렸어요. 저희가 사는 집이 시가와 차로 30분이 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혼자셨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멀리 못 가겠다고 처음에 고집을 부렸지만 어차피 제가 다니는 회사나 남편 연구소가 시가와 제법 멀었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에 잡은 게 저 위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운전을 할 줄 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경차를 사신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자주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짜증이 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따로 좀 말씀드리라고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장모님은 빵집일이 바쁘시니까 어차피 우리 애 봐주는 건 힘들 거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어머니밖에 더 있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다가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남편이 먹을 음식을 해다 나르기 위함이었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도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긴 하지만 그래봐야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예 삼시세끼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 수준입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더러 얼마나 편하겠냐. 그런 시어머니 또 없다며 저를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정말 빈정상하고 또 얼마나 치사한지 모릅니다. 왜냐면 반찬을 항상 모자르게 가지고 오시거든요. 좀 넉넉한 1인분이라고 하면 상상이 가실까요? 항상 둘이서 나눠 먹기에는 정말 애매한 양으로 가져다 주시는데 국이나 찌개를 해서 주실 때도 남편 거랑 제 거를 꼭 구분해서 담아다 주십니다. 물론 남편 거와 제 거는 표시를 해놔서 헷갈리지 않게 말이죠. 한 번은 닭죽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 거는 정말 푹 퍼진 밥알만 가득한데
남편 닭죽에는 고기 건더기가 한 숟가락 들 때마다 가득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진 제가 왜 제 거에는 고기가 없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요즘 살찐 것 같아서 일부러 고기는 뺐다고 하는데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살면서 살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요. 키 165에 50kg 안 넘습니다. 거기다 닭곰탕도 아니고 고기를 잘게 찢어 넣은 닭죽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고기 건더기를 일부러 골라냈다는 사실이 더 놀랍더라고요. 정말 며느리에게 고기 한 점도 안 주려는 그 집념이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네요. 또 한 번은 김치전을 부쳐 오셨는데 남편 김치전에는 김치랑 돼지고기가 무슨 피자 토핑 마냥 잔뜩 올라가 있는 반면 제 거는 말 그대로 벌건 밀가루 반죽을 부쳐온 수준이었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가짓수에 비해 음식 솜씨가 많이 없는 편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음식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상황이면 맛있게 먹는 척 연기를 하곤 했지만 이내 아무도 안 보면 먹는 척만 하다 바로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엊그저께 정말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 상태가 딱 안 좋은 게 느껴지더군요. 아마도 전날 야근으로 무리하는 바람에 몸살에 걸린 모양인데 이미 남편은 출근한 상황이라 저 혼자 겨우겨우 약을 챙겨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빈속에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마침 시어머니가 저번에 가져오신 소고기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남편이 입맛이 없다는 말에 바로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딱 1인분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 입 먹어보더니 도저히 맛이 없어 못 먹겠다면서 버리려고 하길래 제가 아깝다고 얼려놓은 거였죠. 대충 데펴서 먹고 쉬려고 식탁에 꺼내놨는데 그때 삐비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 나가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것도 그날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우리 아들 주려고 공국을 끓여왔다 하시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향하시는데 식탁에 놓인 소고기죽을 보자마자 네가 이걸 왜 먹냐? 너 설마 남편 거 뺏어 먹고 사니? 아니 훔쳐먹을 게 없어서 내 아들 걸 훔쳐먹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택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동시에 서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버리려는 거 아까워서 얼려뒀던 거라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길래 먹으려고 했다고 따지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서 혀를 끌끌 차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곰탕을 식탁에 올려놓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덜어서 먹이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제가 어머니 아들 밥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는 다녀왔냐? 뭐 이런 말도 못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벼랑간 제 뺨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깨달았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사람이라는 걸요. 저라는 존재는 잘못된 게 있어도 따지거나 항변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뺨을 때린 걸로도 부족했는지 별의별 막말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전 곧바로 시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곰탕을 엎어버렸고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들이밀며 더 때려보시라고 우리 부모님도 한 번 안 때린 나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손찌검을 하냐 달려들었습니다. 늘 고분고분하던 제가 반미치광이처럼 돌변하니 시어머니는 놀래서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 터질 것 같던 눈물을 겨우 참으며 주섬주섬 짐을 싸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헐레벌떡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보였죠. 솔직히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제게 달려오더니 저보고 미쳤냐고 어디 대들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냐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는데 남편이 저를 때릴 듯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과하지 못하겠냐고 윽박을 지르며 빠르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금방이라도 절 어떻게 해버릴 기세였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아까 제가 쏟아버린 곰탕을 밟더니 그대로 공중으로 몸이 떠오르다가 이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미끄러졌는지 앓는 소리만 내며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은 발목 인대가 찢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고소하는 만에 난리더라고요. 저는 할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 혼자 지랄발광을 하다가 넘어진 걸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남편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 용서를 빌라고 하길래 저는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드는지 시어머니가 매번 음식도 해다 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제가 참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자식이 아니라 최소한 며느리로만 생각했어도 나한테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네가 더 문제라고 했어요. 중간 역할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땐 최소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넌 니네 엄마 말만 듣고 나한테 폭력을 쓰려고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와 살 이유는 하등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몇 시간 뒤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한테도 자기가 알아듣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혼 결정만은 거둬달라고 하는데, 이혼하려는 제 결심은 흔들리지가 않네요. 친정부모님도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참으라고 하시다가 제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현재 이혼 서류는 접수해 놓은 상태고요.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병간호가 힘드신지 괜히 전화도 하고 문자로 병원에 한번 왔으면 하는 뜻을 내비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저한테 해코지하려다가 다친 놈 병문안을 가게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답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평생 그렇게 소중한 사대 독자, 새끼밥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해먹이며 뒤치다꺼리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괜히 다른 여자 또 괴롭히지 말고 오래오래 아들 끼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진짜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이혼 제대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라도 새 인생 시작해봐야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알게 된 지는 15년이 넘어가네요. 저희는 둘 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로, 그러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국 부부가 돼버린 케이스예요. 남편의 군대 시절이나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하는 모든 과정까지 함께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었네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지켜봐온 제 판단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 해도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는 없다였고 아직까지는 잘 고른 것 같긴 해요. 비록 4년이라는 시간이 보기에 따라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싸운 적도 많고 행복한 시간도 그만큼 많았지만 남편에게는 별다른 불만 없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할 만한 걸 꼽아보자면 바로 아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아니었던 터라 1년만 신혼생활을 가진 후 임신을 하려고 했었죠.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1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부부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를 원한다면 시험관밖에 길이 없다고, 그러나 그마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다 하더군요. 반년 정도 고민을 하다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험관을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3차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네요. 어렵게 갖게 된 아이라 남편이나 저나 정말로 몸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걸어다 배가 조금 불러온 게 느껴질 때쯤 입덧이 일찍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한 뒤로 그때부터는 집에서 뱃속아이에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유난이다 싶을 정도였겠지만 진짜로 어렵게 생긴 아이였고 그 무렵 출혈도 조금씩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조금 더 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역시 사람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봐요.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건지 아이가 제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 작은 몸뚱이를 화장을 시켜주는데 절망이라는 단어도 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작게나마 아이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동안 큰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린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큰일을 같이 겪다 보니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아이에 대해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는 몸만 조금 추스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이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아이보다는 제가 먼저라면서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건 그만하자대요. 비록 병원에서는 자연임신 확률이 10%도 안 되다고는 했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면 다행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이 저를 누르고 있던 바위 하나가 치워지는 느낌이었네요. 그나마 다행이랄까 남편은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아이 문제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 이후로 저나 남편 앞에서는 아이 문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셨고요. 평소에 시가와 교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동생은 성격이 저와 안 맞아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요. 지난 4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동생과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요즘 세상에 대를 잇고 말고 그런 걸 따지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동생이라도 있으니까 아이 문제는 조금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고로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죠. 그건 바로 집을 하나 해주신 건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집을 해주실 만큼 부유하신지는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제 주변의 부잣집 친구들은 학창 시절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수시로 비싼 장난감을 샀다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친구 부모님들도 외제차다 명품이다 해서 돈 있는 티를 내고 다녔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치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아빠가 타고 다니시는 차도 허름한 국산차에다가 저희 엄마도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쁘시다면서 화장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시장에서 사거나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으시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살던 아파트였는데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예요. 복도식의 20평대 초반이라 딱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에 간당간당하다랄까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최신 아파트나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깔끔한 집에서 사는 게 참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도 이미 부모님께서는 자산 관리를 맡길 만큼 재산이 있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저는 또래보다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용돈은 웬만하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만큼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 보니 돈이 거의 들지 않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던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던지 간에 부모님에게 손 벌린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우리 둘이 모은 돈에 은행 대출받아 전세를 구할 생각만 했지 외부의 도움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남편 집안도 딱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지은 지 2년 된 신축 아파트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 집이 중산층도 안 될 거라 넘겨짚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평소 생활 습관이 지나치게 검소하신 것뿐이었고 실상은 알부자이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역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며 도배와 장판을 주로 하십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저금하고 그렇게 돈이 모이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나 봐요. 저한테 아파트를 사주시고도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뜻밖의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정말 편하게 신혼집 걱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혼수를 넉넉하게 마쳤습니다. 딱히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다 필요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집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생활이 확실하게 안정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서 조만간 청약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고 싶은 계획도 있을 만큼 저희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전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저희 시동생이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다면서 시부모님이 완전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만난 지 몇 달 안 됐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그만 아이가 생겨버렸대요. 시동생은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겠다 결혼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으니 뭐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며 찬성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도 무책임한 것보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시동생이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역시나 인간사, 모든 화근의 근원은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하대요. 그러나 시동생은 그나마 직업이라도 있지 상대방 여자는 반백수나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용돈 정도만 벌고 있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시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배부른 상태로 드레스 입기는 싫다는 신부 쪽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달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답니다. 거기다 형식적이긴 해도 상견례까지 마친 다음 예식장도 일사천리로 정하더라고요. 솔직히 두 사람 중 하나가 제 동생이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렸을 거예요. 물론 아이를 책임진다는 자세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현실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작 부모들도 먹고 사는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시부모님과 달리 남편도 그 부분은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본인들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들이 별말씀 안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저희 눈에는 답이 없는 상황 같아 보였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지 하며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만 따로 호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괜히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얼마 모아놨는지부터 제 연봉까지 돈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딱 봐도 시동생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바라시는 눈치였죠. 사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나 남편이나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애 키울 만한 월세집 구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시부모님 댁에 어느 정도 얹혀 사는 거지만 그건 또 여자 쪽에서 싫다고 했답니다. 합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요. 둘 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들 인생 지들이 살겠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돈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속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줘야겠다 마음을 미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빌려주는 거지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장황한 질문 끝에 제게 하신 이야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저보고 니들은 애도 없지 않냐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일단 시동생 부부한테 몇 년만 빌려주랍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따로 돈 나가는 것도 없었으니까 충분히 쓸 돈을 모아두지 않았냐고 말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곧바로 기가 막힌 말씀하시라고 내 집 놔두고 왜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냉장고부터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비싸고 좋은 것들로 채워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결해 주시는 덕분에 원래 집 구할 때 쓰려고 했던 돈으로 혼수를 최고급으로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평수를 조금만 줄여서 이사 가더라도 지금 살림살이가 들어가지 않을 판인데 그걸 두고 몇 년 동안 집을 양보하라는 걸 대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초반에는 부탁조로 저자세를 유지하시던 어머님은 도무지 씨알도 안 먹히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문제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더러 양심이 없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 내 못 낳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나 되니까 별소리 안 하고 봐줬다나 뭘 하나요. 거기다 그동안 편하게 동무하으면 이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시동생 부부도 안정된 집이 있으면 충분히 동무일 거라고 몇 년만 애 키우며 지내다 보면 지들도 염치가 있는데 나가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아니 제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뻔히 아실 만한 분이 그걸 무기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자이는 며느리 봐주고 지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살겠다는 기약도 없고 그냥 몇 년이라고 말하면서 무작정 집을 내주라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시세가 4억 대인 건 아시냐고 여쭤보며 최소한 제가 살던 집을 렌스라고 하실 거면 전세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상식 아니냐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맨입으로 제가 쓰던 살림까지 물려주고 몸만 나가라는 게 어머님 상식으로는 맞는 거냐 막 따졌어요. 그러자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시아버지도 끼어드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전세금 타령을 하냐고 니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냐 소리를 치시대요. 진짜 이거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해봐야 답도 없겠다 싶어서 시부모님 얼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다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요즘 부동산 시세라도 좀 알아보셨으면 진짜 이따위 요구는 절대로 못하셨을 텐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거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시동생도 축의금 20만 원 해준 게 전부고요. 물론 형제간에 넉넉한 쪽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해주신 집을 가지고 왜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아이 문제도 그래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 하늘로 보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보셔놓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 분해서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왠지 그러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한껏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저를 안아주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열이 받았는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성이다 결국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후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 상대할 필요가 없을 거랍니다. 사고를 쳐도 자기 동생이 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며 도와준다고 해도 집을 낸수라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가장 화가 난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는 자기가 축의금이나 알아서 할 테니까 딱 그것까지만 하고 서로 막내하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정 집 구할 돈 없으면 시부모님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할 거라면서 이제부터 신경 끄고 살자네요. 요즘 세상에 능력 없으면 애도 낳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덜컥 사고 쳐서 급하게 결혼하는 시동생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 낸스라는 시부모님이나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면 남의 상처는 아무렇게나 쑤셔도 된다는 그 마인드도 진짜 거지 같고요. 그동안 저를 무슨 하자 있는 물건처럼 생각해왔던 시부모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고 다시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